이 빈출을 같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진도 때문에 못 풀어요. 시간이. 네. 그러니까 진도로 나가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네.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요 사례 해결하고 같이 푸시면 다 풀릴 거예요. 자, 이제 공유물 분할입니다. 310페이지 공유물의 분할. 자, 공유물 분할인데요. 거기 268조 1항을 보시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이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든 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할에 자유가 있다라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칠판 보시면 공유물 분할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몇 년?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합의해서 연장해도 되는데 역시 연장해도 5년은 넘을 수 없다. 왜 불분할 특약이 5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글자라서 5년 범위네. 불분할 특약. 5년 불분할 특약.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해도 역시 몇 년? 5년을 넘지 못한다. 5년. 이 뱃사람들이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면 이제 그 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5년을 못 넘는데요. 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네? 네. 이게 무트로 다시 내려오게 된대. 계속 배를 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해기사라는 게 있어요. 해기사. 해기사가 뭐냐면 그 운전면허 같은 거예요. 배 운전하는 그 면허 같은 거. 그 해기사를 취득하고 이제 배를 타고 원양어선 타는데 이게 5년 이상 가게 되면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참고로. 그래서 5년. 보통 이제 사기죄나 절도죄도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이 그 해당 분야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을 넘어가면 그 분야에서 어떻게 자리 잡는 거고. 그래서 5년이라는 개념이 상징성이 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각 공유자들에게 있는데 분할 청구하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권이냐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공유자 누구든 일방적으로 분할 청구하면 다른 모든 공유자들은 분할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분할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럼 공유물 분할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협의해서 분할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3층 건물이다 그러면 우리 한 층씩 갖자라고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재판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우리 이혼도 협의해서 하면 되죠. 서로 조건 맞춰가지고 야 이혼하자, 옆집아 바꾸자. 그럽시다. 그래서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안 됐을 때 이혼 청구 소송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상으로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협의 분할할 때는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원칙은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럼 부부가 이혼했을 때 분할한다. 그럼 같이 모았던 그 재산 중에 텔레비는 누가 갖고 가고 세탁기는 누가 갖고 가고 이렇게 다 협의하면 되죠. 그럼 그런 건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현물 분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한쪽으로 소유권을 주고 대신 대금으로 잘라서 줍니다. 그걸 대금 분할이라고 그래요. 현물 분할이 안 됐을 때 대금 분할하는 거예요. 현물 분할이 되면 현물 분할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상 갑의 지분이 예를 들어 2분의 1 흰색이고 을의 지분이 2분의 1 노란색이에요. 자, 이 상태가 지금 공유하는 상태인데 이걸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흰색 지분은 다 위로 가고 노란색 지분은 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결국 노란색 지분이 내려오고 흰색 지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분할은 결국은 뭐예요? 지분이 맞바뀌는 거죠. 여기서 지분의 교환의 문제로 간다. 흰색은 올라가고 노란색 내려오고. 그래서 현물 분할의 상태는 지분의 교환입니다. 반면에 대금 분할은
공유 지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대금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결국은 갑의 지분도 돈하고 바꾸고 을의 지분도 돈하고 바꾸는 것이니까 돈하고 지분하고 교환하는 것이니까 지분의 매매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334페이지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합유하고 총유는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용익물권 들어갑니다. 334페이지에 지상권 나옵니다. 자, 지상권 334페이지 279조 보시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자, 주체가 지상권자입니다. 다만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럼 칠판 한번 보시면 지금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지상권 설정자고 여기다 건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공작물, 저 건물 꼭대기에 있는 테레비, 광고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공작물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요거를 소유하는 거예요. 지상물을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는 목적이라 그래요, 이거를. 지상물 소유의 목적. 그러니까 지상물 소유라는 게 지상권 설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갑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래서 지상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토지입니다. 지상권의 대상은 뭐예요? 토지. 근데 그 토지를 왜 을이 갑의 토지를 왜 빌렸으냐면 뭐 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물이라는 건 지상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을이 소유하려고 갑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그럼 지상권이라는 건 어떻게 발생하냐면 갑과 을 사이의 법률 행위,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도 지상권이 발생하기도 하죠. 법률 행위를 하려면 설정자인 갑과 지상권자인 을이 뭐 해야 되죠? 설정 계약을 하고 플러스 지상권 설정의 등기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을이 지상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니까 토지 이용료 그걸 뭐라 그러죠? 지료. 지료에 대해서는 을이 갑이 땅을 빌렸으면 그 사용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요. 그럼 지료 안 내고 토지를 이용하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당사자가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데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는데 석조, 석회조, 연화조와 같은 견고한 건물, 돌로 만든 건물 이런 것들은 최소 3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타 건물은 석조 건물이 아닌 건물이에요. 예컨대 목조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작물, 광고탑 같은 거죠. 그래서 각각을 나눠서 석조 등의 건물은 30년 이상, 기타 건물은 15년 이상, 기타 공작물은 5년 이상 해가지고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최단기간의 제한. 그렇다면 만약에 석조 등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렸는데 25년을 약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 30년이에요. 만약에 기타 건물 빌리기 위해서 10년 약정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15년으로 가는 거예요. 최소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지상권의 입법 취지는 법을 만든 이유는 지상물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상물의 보호. 문학산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 역사관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 1950년대 때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문학산부터 여기 주안동까지 쭉 다 뭐였어요? 다. 그냥 논밭이었어요, 논밭.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다 논밭이었는데 지상물은 보호되어야 할까요? 철거되어야 될까요? 보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상물 지었을 때 이게 기간이 짧아가지고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상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기간을 길게 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영구 무한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겠느냐? 목적이 지상물 보호의 취지라면 그 지상물이 존속하는 한 영구 무한의 약정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듣죠? 영구 무한. 영구. 네.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엔 기간 약정했을 때는 반드시 기간으로 가야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기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인 경우에 한해서 존속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 다만 수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30년으로 간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15년이다. OX. X. 견고한 건물이라면 30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 즉 기간 약정하지 않고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 15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30년으로 간다.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지상권에서는. 다만 이제 법정지상권 문제가 아주 어렵게 되죠. 그것도 오늘 다룰 겁니다. 자, 337페이지 가보시면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나와요. 담보지상권. 칠판 한번 보시죠.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요.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근데 지상권 취득하기 전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요. 이렇게. 그럼 보통 이제 을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아야 되겠죠? 그럼 을이 뭘 취득합니까?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당권을 취득해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이고 그 경락 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받아갔죠. 그렇게 돈을 받아가는데 문제는 이게 애매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 토지가 나대지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땅값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담보 가치를 얘를 한 1억 2천 정도 파악하고 담보 가치가 1억 2천 되겠다 해서 1억 원 빌려준 건데 건물을 짓게 되는 순간 그 땅값은 반통알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반통알이 나면 6천만 원밖에 안 될 것이고 경매되면 그럼 자기가 채권을 회수하는 건 6천만 원밖에 회수를 못하니까 4천만 원 미회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건물을 짓는 거는 나대지 상태에서의 담보 채권자는 좋아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뭐를 하냐면 지상권을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저당권만 있을 때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을 얘가 가질 수 없잖아요. 오로지 교환 가치만 파악하는 것인데 지상권까지 을이 취득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사용 가치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건물을 짓게 되면 막을 수가 있어요. 지상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그래서 얘 지상권이 사실상으로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한 지상권이 아니고요.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주면서 나대지의 담보를 잡고 동시에 건물 못 짓게 지상권을 취득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런 걸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담보지상권의 특징은 부종성이 적용돼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갚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지상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어차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건물 짓는 걸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을은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가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돈 갚으면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땅값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 못 짓게.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담보지상권이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으로서 따라서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돼요. 물권적 청권이라 하면
지상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를 허용한다. 그리고 상린관계에 있는 규정이 지상권에도 준용돼요. 따라서 지상권자도 주의토지 통행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을 하는 권리니까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처분해도 돼요. 설정자 동의 없이. 요건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 금지 특약하면 무효예요. 물권의 본질에 위반되기 때문에 물권은 처분성을 본질로 합니다. 그리고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자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이만큼의 토지를 취득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지상권 취득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두 동을 지어요. 이렇게 을이 지어요. 그리고 한 동은 병에게 팔고 요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병에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상권자는 을인데 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자는 을인데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 건물을 이렇게 3개 지었네요. 근데 2개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자, 이 경우 건물 소유자는 병인데 지상권자는 을이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지상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 을이 지상권자. 그럼 먼저 지상물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이지요. 예컨대 건물은 을이 소유하는 거고 땅은 갑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 만료됐을 때 지상물은 을이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걸 수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상물의 수거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지상물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러면 갑이 너 수거하지 마. 내가 살게. 라고 매수 청구합니다. 이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매수 청구를 하는 순간 얘는 지상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갑에게.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을은 다시 갑에게 다시 갱의 새로운 신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요구하면 역시 30년, 15년, 5년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꽤 길입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하면 이쪽에서 거절을 합니다. 딱 갱신 안 하겠다. 그러면 이때 그걸 받고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역시 매수 청구 나오면 이건 형성권이에요. 자, 그런데 지상권자가 하는 매수 청구는 갱신 청구하고 거절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하는 2차적 권리예요.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 아니에요. 이건 청구권이고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 증액 청구를 갑이 할 수도 있고 을은 치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역시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2개를 합쳐가지고 치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경제 사정이 변동하게 되면 예컨대 코로나가 왔다 또는 IMF 위기가 왔다 이랬을 때 치료에 대한 사정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치료를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치료 증액을 청구하면 반드시 증액해줘야 되고 얘가 감액을 청구하면 반드시 감액을 해줘야 돼요. 다만 얼마를 증액할지 얼마를 깎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그때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소송을 해서. 어쨌든 이건 무슨 권이다? 형성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 비용을 들였다. 근데 그 비용이 유익비에 해당한다면 갑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권에 소멸 청구하는데 이거는 2년 이상의 치료 연체 시에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치료를 2번 안 냈단 말이에요. 2년. 보통은 치료는 연간으로 돈을 한 번씩 내잖아요. 땅에 대해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월 단위로 하는 경우보다는
연 단위로 땅에 대해서는 지료를 내는데 2번을 안 내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와 관련해서 을이 지상권자인데 지상권자가 만약에 필요비를 투입했잖아요. 그럼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기억나시던가요? 거기서 필요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지요?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구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지상권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까 봤잖아요.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지상권자는 사용가치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과실 취득하고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과실 취득했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요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상권이라는 물건은 사용가치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돈은 알아서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상물로부터 토지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실 취득했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그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이고 지상권은 과실 취득함과 동시에 이것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은 알아서 내는 것이고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과실도 취득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한 번 더 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상권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실 취득할 수 있는 거죠?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환 청구할 수 없죠?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왜요? 그렇죠.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간단한 거예요. 자, 여기 보셔요. 지상권자가 저쪽은 설정자예요. 여러분 지상권자.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아시겠죠? 순서대로 시작.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멸 청구. 다만 소멸 청구는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시에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토지가 양도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갑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자인데 얘한테 지금 갑에게 1년치 안 냈어요. 또 1년치 또 안 낸 거예요. 근데 요 시점에서 병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얘한테도 1년치 안 냈어요. 지금 을은 1년, 2년, 3년치 연체하고 있어요. 지료를. 그러면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금 얘로 바뀌었잖아요. 얘는 얘한테 지상권에 소멸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토지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왔을 때 토지의 양도가 있었을 때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얘 사이의 지료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는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이지 지료 체납의 효과는 지상권의 소멸 청구인데 그 권리가 얘한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그들끼리 채권 채무 문제이지 얘하고는 별게 아니냐 그거죠. 따라서 얘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일 때 소멸 청구 들어갈 수가 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료 체납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지료 체납의 효과는 뭐예요? 지료 체납하게 되면 어떤 권리가 발생해요? 지상권의 소멸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게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네.
지로 체납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자,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본 거고요. 자, 구분지상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갑의 토지상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아래 땅 밑으로는 지하철 가고, 그죠? 땅 위로는 건물 있고, 건물 꼭대기에는 광고탑 있고,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갑의 토지 지하 공간은 을이 이용하고요, 지상 공간은 병이 이용하고, 요 공간은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하더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다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다. 특정 구분층에도 가능하고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제3자가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자, 봐봐요. 이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얘가 여기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려고 해요. 근데 이미 이 토지상에는 이런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구분지상권을 요만큼의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구분지상권은요, 말 그대로 이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을이라는 자가 요만큼을 빌려가지고 이 공간에다가 지하상가를 만들려고 해요.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분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지하상가 만들어서 분양하고 싶은데 여기 그럼 지상 공간은 이제 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큰 물체의 하중이 놓여지는 건축을 하게 되는 순간 이게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소유자의 소유권 등기에, 지상권 등기에 500톤 이상의 하중은 금지된다라고 특약을 걸 수 있다면 500톤 이상의 하중이 금지된다는 소유권에 제한을 붙일 수 있죠. 건축은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500톤 이상의 하중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토지 소유의 사용 제한도 가능하다. 다만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수목을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하늘에 떠 있는 나무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가게 되면 산이든 건물이든 꼭대기에 다 간판 붙여 놓잖아요. 그거 다 구분지상권이에요. 구분지상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입체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도 요만큼만, 요 공간만 빌리면 돈을 많이 안 내도 되잖아요, 지료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자기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이렇게 공간을 사용해서 쓸 수 있더라. 그죠? 네.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어디에, 노량진역 가면, 노량진역에서 이제 육교 넘어가는 건물이, 저 육교 넘어가서 건너가잖아요, 행기를. 그 이쪽이 이제 고시촌이고. 거기 아시죠? 몰라요? 노량진에서 하여튼 육교 있어요, 육교. 근데 육교에서 이렇게 노량진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쪽에 이제 뭐 학원 등이 많이 있는 시설로 넘어가려면 육교를 건너가는데 건너갈 때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육교 바로 앞에 건물이 있는데 그게 5층인가 7층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요 눈에 맞는 요쪽에는 간판이 빽빽하게 붙어 있어요. 간판이 여러 개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한번 보셔요, 나중에. 그럼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제 사거리란 말이에요. 사거리 모퉁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여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간판을 하나 설치를 하는 거, 크게. 근데 이제 사거리 이면으로 가면 이면도로에 가면 여기 있는 건물들은 비교적 월세가 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 낸다. 여기다 월세 싼 데다 부동산 낸다. 광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모퉁이에다가 간판을 크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하고 구분 지상권 설정하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뒤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구분지상권이 되는 거죠.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간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잘 보이는 데다가 간판을 내되 구분지상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된다. 소유자가 동의를 얻어가지고. 아시겠죠? 자, 이게 구분지상권. 자, 이번엔 분묘기지권인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보면 땅 주인이 갑이고 을이 기지권이에요. 기지라는 건 여기 요게 봉분이죠. 네. 이게 분묘인데 분묘의 바닥을 이걸 그 땅 그래서 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지에 대한 뭐예요? 사용권을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토지가 있고요. 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을이 갑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게 뭐예요? 이게 지상권이잖아요. 이 건물이 분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봉분으로. 그러니까 이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에요. 지상권은 같은 거예요. 기타 공작물이에요. 다만 이거는 제사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서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목적이. 자, 그럼 분묘 기지권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첫 번째, 당사자 간에 설정 계약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물권이죠. 네.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에요. 네.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니까. 그런데 공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봉분의 모양새가 공시 방법입니다. 따라서 평장되거나 암장되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시효취득에 의해서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년간 남의 산에다가 분묘를 써놓고 20년간 점유를 하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그럼 20년 시효취득했을 때 이 사람이 갑의 토지에다 묘 쓰고 2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거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지 사용권을 시효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자는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지 마세요. 따라서 얘가 기지권 시효취득할 때 원래 점유취득 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고 20년 점유한다 그랬잖아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묘기지권에도 그대로 준용되는 건데 문제는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봉분의 모양새가 공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가 필요가 없지요. 소유의 의사로 시효취득한다. 그것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때고 이거는 분묘 사용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얘기니까 소유의 의사라는 요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유자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고 얘가 시효취득했다고 해서. 소유자는 안 바뀌잖아요. 얘가 시효취득하는 권리는 토지 이용권을 시효취득한다는 얘기지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는 당연히 빠진다. 작년도 전원합의처럼 나왔는데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있으면 그때는 무상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취득은 언제부터 유상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유상이다. 시효 완성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청구 시부터. 근데 토지 양도의 경우에 이거죠. 갑소유 토지 자기 임야에다가 자기가 묘를 썼어요. 자기 조상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토지를 팔아요. 묘는 그대로 내비두고 이장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갖다 놨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것과 같은 법정지상권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사람 소유이었다가 분묘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었다가 분묘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똥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법정지상권.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의 발생이 토지 양도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얘한테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면 이때도 유상이다. 다만 이때는 청구시부터가 아니라 성립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양도의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이전형 분묘기지권이다 그래요. 이전형 분묘기지권.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348페이지에 둘째 줄에 색 들어간 거 있죠? 이거 색 들어간 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밑에 또한 이전형 분묘기지권은 성립 시부터 지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입니다. 기간은 그러면 이건 기타 공작물에 해당하는 건데 존속기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면 존속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사용 범위는 어디냐?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요. 따라서 법정 제한 면적을 초과할 수 있겠느냐? 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시 이 판례가 나왔을 때는 1기당 20제곱미터로 사용 범위가 1기당 20제곱미터로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정 제한 면적을 초과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도 되겠느냐 그거죠.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겁니다. 초과할 수 있어요. 뭐를 위해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대가족이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봐요. 예? 근데 법정 제한 면적 내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열, 앞으로 2열, 어버, 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죠? 따라 법정 제한 면적을 초과할 수도 있다. 다만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합장을 하게 되는 순간 봉분의 모양이 커지죠. 그런 순간 또 사용권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 산에 보통 산에다가 묘를 쓰잖아요. 길에다가 쓰진 않잖아요. 그러면 산에다 묘를 쓰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에까지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봐요. 실무에서는. 올라가는 길을 막아도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길을 막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지상권이에요. 하이라이트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셔요.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죠. 네.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건물이 지금 을에게 넘어간 겁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됐죠? 다르게 됐지요. 이렇게 되면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인 소유이었다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똥이다. 그죠? 똥이다. 이게 똥이다가 되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고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만약에 이런 지상권이 없다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갑이 친구 을에게 내 건물 사라. 샀어요. 을이 돈 주고 내가 싸게 줄게 사. 그랬더니 을이 내가 건물 살게 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이 을을 상대로 야 건물 철거해 라고 소송을 건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아니 네가 팔았잖아. 그래서 내가 샀는데 왜 철거하냐 그랬더니 그래 이제 건물 네 소유가 된 건 맞는데 내 땅을 지금 네가 건물 소유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나한테 토지 이용에 대한 어떤 승낙을 받은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을 때 그럼 이거 철거해야 되냐 그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철거해야 되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처음에는 같았으니까 지상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자기 건물인데 자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건데
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식되는 결과 어떤 이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건물을 철거한다면 결국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클 테니까 철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건물 철거 안 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건물의 철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법정상권의 요건은 똥이다 이거예요. 똥이다. 모든 법정상권은 전부 똥이다요. 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이때 건물 소유자는 누구?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 고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다르게 되었을 때 법정사건이 발생하는 건데 요랬을 때를 우리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여기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돼 가지고 소유자가 다르게 되잖아요. 요런 거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과는 같아요. 360조 법정지상권도 똥이다예요. 다만 이유가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다르게 된 게 아니라 저당권의 실행으로 다르게 됐을 때. 매매 기타 적법 원인으로 다르게 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실행으로 똥이다. 그러면 366조의 법정지상권. 이해되셨어요? 네. 법정지상권은 특수물건으로서 경매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낙찰받는 입장이라면 토지 건물을 반값에 살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만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지만요. 실무는 90점이 넘더라도 나머지 10점 모자르면 아웃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괜히 요거 조금 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덤벼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여기서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다르게 되었을 때는 뭐라 그랬다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실행으로 다르게 됐다 그러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근데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다르게 됐는데 어떤 거냐, 기타 원인이 그럼. 증여, 경매, 공배가 아니라 공매예요, 공매. 공유물의 분할, 이런 것들 나왔다. 그러면 다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를 암기하십니다. 환지 나왔다 그러면 안 돼요.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요. 환지 나오면 지분의 처분, 지분의 전매, 이렇게 지분 나와도 법정지상권 안 돼요. 또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분했다 이런 단어 나와도 법정지상권 안 돼요. 그리고 등기의 원인 무효가 나왔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단어를 보시고 법정지상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암기. 환지분처분 일체로 무효 이렇게 네 가지예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안 되는 거 네 가지 뭐예요? 환지분처분 일체로 무효. 여기서 강조, 무효. 특징이 있어야 외워요. 그죠? 그리고 지분처분. 환지하고 지분처분. 지가 두 개죠? 그래서 환지분처분 이렇게 가요. 환지분처분. 환지하고 지분이 지가 두 개 들어가니까 지분처분 이렇게. 요런 단어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뭐예요? 환지분처분 일체로 무효. 이렇게. 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냥 환지라는 단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환지라는 단어 나오면. 단어만 찾으면 돼.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일체로 처분했을 때. 자, 요게 무슨 뜻이냐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일체로는. 하여튼 환지 나오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따지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환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분 처분 나왔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지분의 전매 나왔다. 이렇게 지분이란 단어 들어가면 법정성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복잡한 거 그냥 포기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체로를 보단 말이에요. 자,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갑이 토지를 을에게, 건물도 을에게 팔아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땅하고 건물을 함께 판다는 말이에요, 을에게.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일체로라는 말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았다. 이걸 일체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팔면 건물 소유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죠. 갑 소유 토지상의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죠? 그럼 갑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죠. 근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187조 단서에 따라서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186조에 따라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건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같죠?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그럼 똥이다가 됐네요.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안 한다? 이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 을이 땅 주인입니다. 그죠? 건물은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그러면 을이, 근데 이 집에서는 지금 누가 거주하고, 실거주하고 있어요? 을이 여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비가 막 오는데 을이 자기 짐을 다 밖으로 빼낸 다음에 갑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 건물 철거해라. 왜 내 땅에 네가 건물을 갖고 있냐? 철거해! 라고 을이 갑에게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에? 아니, 갑이, 지금 을이 갑한테 너 건물 철거해라. 내 땅에 건물 철거해라. 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가 굳이 살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철거를 요구할 리가 없잖아요. 지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죠? 오히려 을은 갑에게 너 빨리 보존 등기하고 나에게 빨리 이전 등기 해다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게 정상이지. 을이 갑에게 너 왜 내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철거해라 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 여기서는 법정사건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법정사건을 인정하냐면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정사건이 인정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을이 갑에게 철거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저당권이 을이 돈을 빌려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힌 거예요. A가 저당권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림에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저당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저당권이 잡혀 있다는 말은 을이 지금 갑으로부터 땅과 건물을 사는데 은행 융자를 받고 토지에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저당권으로. 그래서 이제 땅하고 건물을 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돼버립니다. 돈을 못 갚아서. 그래서 토지가 병으로 넘어가요. 경매로. 병이 낙찰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상에는 여전히 갑의 건물인데 살기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법정사건이 발생하겠느냐?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똥이다가 아니라 다이다지요? 저당권 실행으로 똥이다가 되었을 때 366조 법정지상권인데 이건 지금 다이다잖아요. 따라서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인정 안 되니까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건물 어떻게 된다? 철거되는 거예요. 철거. 따라서 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분한다. 또는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일체로라는 표현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분했다. 토지와 건물을 어느 한 사람에게 처분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건물 철거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네. 언제 같은 사람이냐면 처분 당시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처분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처분 당시 나대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5월 1일 날 매매를 했습니다. 을에게. 그래서 6월 1일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보니까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5월 1일 매매 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한 이후 바로 건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가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한다 라고 하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이용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갑이. 그죠? 예?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건 사기친 거죠. 애시당초 갑이 을에게 사기친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건물 있는 땅값하고 나대지의 땅값하고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나대지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죠? 그럼 예컨대 이걸 1억이라고 평가를 해가지고 매수인이 매수했는데 건물 팔고 나니까 이놈도 대단한 놈이 후딱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건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주장하면서 자기는 지상권자 30년을 이용을 하겠다, 토지를.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땅값은 이게 5천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건물이 있는 땅은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럼 5천만 원짜리 땅 가지고 지금 얘는 1억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을은. 따라서 매매계약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그게 둘 중에 하나 처분되어서 토지 건물 소유가 다르게 됐을 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 경우 처분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죠. 따라서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철거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왜? 그건 명문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갑소유 토지하고 갑소유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네. 자, 그런데 매매를 했습니다. 건물만. 그래서 건물이 을의 소유가 됐죠. 이렇게 되면 법정지상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으면 얘가 얘한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이자가 토지에 대한 이용권인 지상권자이고 얘는 지상권 설정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을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물권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187조 6조 7조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을이 지가 지상권 있는지도 모르고 갑하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아, 얘가 건물을 사면서 이놈이 나에게 건물 철거하겠지? 내가 선수 쳐야지 해서 자기가 이미 지상권 취득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있었던 지상권은 뭐 한 것이다, 이건? 포기한 것이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굳이 임대차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해되시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